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최파곤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반갑습니다. 시간 전에 여기 계시다가 네, 몇 시간 전이었죠? 2시간? 1시간? 맞습니다. 2시간 정도 전에 퇴근길 라이브 진행을 하고 네. 이제 오늘은 두 번을 이제 오는 그런 좋다, 날이죠. 좋다. 네, 적응이 아직도 안 됩니다. 네. 아유,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 중간에 어디 갔다 오세요, 보통? 보통 이제 IFC몰 가서 저녁 먹고요. 아. 저녁 먹고 뭐 오면 딱 시간 딱 맞더라고요. 네. 1시간 반 정도 여유 있으니까. 근데 예. 뭐 드셨어요? 네. 사실 오늘은 그 내일 아침에 제가 건강검진 있어서 오늘 네. 못 드셨구나. 오늘은 저녁 간단하게 그냥 해결하고 어쩐지 입술이 보라색이더라고. 네. 배가 고픕니다 지금. 와인을 먹고 온 건지 안 먹은 건지 일단 보라색이에요. 그렇구나. 내일 건강검진이구나. 네, 내일 아침 예. 건강검진입니다. 예, 뭐 몸은 괜찮죠? 아마도 문제 없지 않을까. 건강합니다. 검사 받아야 건강하시겠죠? 무지하게 건강합니다. 건강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2주 전에 왔을 때도 그렇고 이번 주에 시장 움직임을 보더라도 그냥 제가 느끼기에 역시나 시장의 난이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 네. 이 투자자들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저도 리뷰해 보니까 제가 2월부터 2주마다 한 번씩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찾아왔는데 벌써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되면 저도 20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를 이제 구독자분들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아이디어의 단계보다는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고 그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래 오늘도 바뀌고 있는 투자 환경에서 우리 투자자의 대응에 관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뭐 조언이랄까 제가 생각하는 뭐 아이디어 정도를 나누러 와봤습니다. 환경의 변화, 투자 환경의 변화. 진짜 네. 지금 너무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많이 궁금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단순히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습관 자체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체득했던 투자 습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습관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혹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시장을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저의 그 조언을 이제 조언이라고 하면 사실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저도 뭐 더 우월한 지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드린다기보다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사로서 뛰어난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제가 만났던 정말 뛰어난 투자자들은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던데 그러한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네, 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료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제목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정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을 바라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의 시장은 경험 많은 투자자들도 어렵게 느낄 만한 국면이고 제가 오늘은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가 있어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시노 호텔에서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거기 이제 뭐 독일의 투자자, 영국의 투자자, 미국의 투자자,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와서 이제 대체 투자 시장이니까 뭐 사모 주식이나 사모 펀드나 사모 담보대출 시장이나 뭐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한 투자들이 오는데 오늘 그 주제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체 투자라는 주제였는데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 2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40조, 100조, 200조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펀드를 운용하는 그 매니저들도 지금은 명확히 불확실성의 시대고 올해도 정말 힘들었지만 내년에 대해서도 밝은 전망을 하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글로벌 매니저들의 관점에서도 올해도 만만치 않은데 내년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올해 시장이 어떤 투자들은 굉장히 좋은 해였을 텐데 내년은 아마 올해 이상으로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국면이 될 것 같고 그러한 국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마인드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네. 내용을 바로 한번 준비해 보면 저는 영업 현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수의 고객분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독자분들과도 투자에 관한 얘기를 나눌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2주 전에 제가 10월 24일 방송을 그때도 퇴근길과
글로벌 둘 다 왔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코스피 기준으로 2,350 이하인 거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나쁘지 않은 가격 지수인 것 같아서 지금은 주식 조금씩 사고 있으라는 의견을 드리고 나면 여지없이 이제 피드백이 오는 거죠. 2,350에서 뭐 조금 더 빠져 2,300 가고 뭐 2,280 가면 최퍼건님 괜찮아요. 걱정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투자 의사 결정이라는 거에 정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뭔가 이론적으로 자꾸 투자를 접근하다 보니까 뭔가 가장 베스트한 타이밍에 가장 나이스한 의사 결정만이 유효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는 좀 나누고 싶고 이제 실제로 10월 27일에 제가 느낀 건 투자자들 그렇고 뭐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10월의 마지막 주간에.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가 2,300 깨지는 순간에 제가 저희 고객분들에게 실제로 투자자 레터를 보낸 겁니다. 10월 27일 시점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다. 코스피 2,000 깨진다, 뭐 1,800 갈 거다 이런 말들 사람들이 너무 경솔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국내 시장으로 보면 내년도 전망으로 봤을 때 어쨌든 반도체가 내년도 전망이 올해보다 나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 국내 시장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PBR 0.8배 2250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대인데 2300 정도면 저희 느낌에는 상당히 낮은 지수고 주식 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콜하고 실제로 주식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네. 뭐 지난 10월 24일, 25일, 26일, 27일 뭐 거의 매일 주식 샀던 것 같고 그 다음 주 월요일 10월 뭐 30일, 30일에 주식을 계속 샀는데 실제로 10월 31일이 이번에는 뭐 조정의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고 뭐 이번에 공매도 금지라는 이벤트가 나오면서 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반등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지대에 대한 확인 한번 어느 정도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죠. 네, 근데 뭐 타이밍을 맞췄다는 메시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베스트한 타이밍에 베스트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는데 2022년 연말에 그때 박종훈 팀장과 제가 이제 글로벌라벨 진행자석에 있을 때 연말 시점에 테슬라가 제가 보기엔 가격 하락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60불, 150불 약간 요새 160불 정도의 저희 판단에는 그 당시에 한 150불 정도면 지지대 나올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160불 정도의 자금을 상당히 집행을 했었는데 비중을 늘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한 120불, 100불 빠지니까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150불에 160불에 샀는데 120, 130 가니까 손절매 하셨나요? 뭐 잘못 사신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지만 사실 저희 마음은 전혀 평온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160달러 정도 사다가 산 가격에서 한 20% 정도 빠져 제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했습니다. 그냥 120달러 정도 매수하고 그때 제 생각엔 100불 깨지면 조금 더 사야지라 생각하고 현금을 조금 남겨놨었는데 실제로 이제 102불 정도의 저점 찍고 반등하면서 제가 이제 못 샀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 그때도 저는 한 150달러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이었죠. 왜냐하면 한 100달러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100불 깨지면 더 살려고 현금 낭비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점도 잘못 맞췄고 최저점에서 못 샀지만 그래도 문제 없었던 게 그렇게 대충 어느 정도 사도 지나고 보면 사실 6개월 지나서 270달러대 제가 매도하면서 수익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투자자들이 자꾸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기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키 메시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주가의 변동폭이 뭐 400불 갔다가 200불 갔다가 100불 갔다가 이런 엄청 큰 변동성에서 내가 정확하게 저점을 100불에 사서 그걸 300불에 판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의사결정했던 것도 반복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10월 마지막 주에 한 2250 정도가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한 2350, 2300 정도면 저는 나눠서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걸 저점을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략 이제 그 정도면 매수로 접근해서 만약에 나의 생각보다 조정이 더 깊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저라면 2250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2250 기준으로 저는 현금을 한 30%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제 예상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이 하락했을 때 제가 생각이 한 10월에 작년 10월에 만들었던 2150 정도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2150까지 빠졌을 때도 현금 저는 한 20% 들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예상이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지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번 제가 글로벌 라이브나 아니면 뭐 진행하는 과정 혹시 고객분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제가 저희 투자 포지션에 대해서 오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오픈하는 의미는 제가 생각이 이 정도 의사결정하기 나쁘지 않은 시기라는 의미에서 포지션을 오픈했을 때 네. 실제 이제 구독자분들 오히려 그걸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한 2년간은 예측 가능성은 더 떨어질 거고 투자들이 걱정에 빠지는 시기가 더 많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럴 때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이거 의사결정 못 하실 거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에서 제가 오늘 내용을 좀 가져온 게 투자 의사결정의 한계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게 사람들은 투자 환경에서 굉장히 정확한 의사결정을 희망하겠지만 실제로 투자 시장에 대응해 보면 그렇게 정확한 의사결정은 불가능해요. 내가 느끼기에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한 70점, 80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2, 3년간은 더 그런 환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네. 변동성도 더 커지고 대응이 더 어려울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시장도 월요일에는 급등하고 오늘은 급락했으면 투자자들은 대응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럴 때 너무 정확하게 의사결정하라고 하면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범위고 변동성의 범위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메시지입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뒤에 이제 본론으로 제가 5개의 문장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무거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연말이 되고 보니 많은 투자들 기간의 경험 많은 투자들 20년 차 30년 투자자들도 내년 투자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투자자들이 거친 환경에 주어졌을 때 대응을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고 뭐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고 계시면 전 오히려 사실 그 구독자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너무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신 것 서로 같아서. 걱정해 줘. 네, 서로 걱정. 서로 너무 돈독해요. 훈훈함이죠. 예, 정말 훈훈합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가진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뭔가 조언을 드린다기보다는 조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저는 어쨌든 자산관리사로서 일해왔잖아요. 지난 12년간 PB 혹은 웰스 매니저로서 12년간 일해왔고 그래도 적어도 저는 PB라는 직군, WM이라는 직군 내에선 저는 언제나 제가 최고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해왔다고 자부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비교적 그래도 운 좋게도 뭐 도곡동이나 대치동 같은 상당히 뛰어난 투자를 많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었고 뭐 그것도 저의 운이었겠죠. 뭐 노력이 결합되긴 했겠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배운 지혜들 그분들에게 배운 지혜를 오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사실 저 이제 뭐 최용수 매니저랑 이제 오랫동안 좀 같이 있으면서 방송하면서 저 도곡동 대치동에 계셔서 진짜 그 전투 민족을 못 보셨을 수도 있다. 너무 고액 자산가들만 많이 만나셔가지고 좀 약간 이제 어디 좀 시골 좀 내려가서 네. 진짜 100만 원, 50만 원에 덜덜 떠시는 분들을 더 만나 뵙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좀 어마어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예. 근데 그분들 보면 시작부터 그렇게 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 꽤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나눠서 봐야 궁금해요. 되는 게 자산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뛰어난 투자자인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투자자의 의미는 자본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정말 투자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잘 대응할 수 있고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자본의 규모가 아니라 실력면에서 뛰어난 투자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뭐 실제로 뭐 대한민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던 분들도 저희 고객 중에 당연히 있으시고 또 개인 투자자로서 500억 이상의 돈을 벌어본 분도 저희 고객분 중에 있으시고 또 뭐 우리가 전설적인 투자자로 투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으로 뭐 1000억 이상 번 투자도 저희 고객분 중에 있으셨고 그런 고객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사실 지역적인 특수성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배웠던 간접 경험을 통해 저도 배운 것들을 이제 오늘은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연말이 다 오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조금 센치해지는 계절에. 그러면 네. 저는 오늘 사실 최파고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범위, 네. 그 범위를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타이밍은 어디서- 이제 안 된다고 했으니 근데 그 범위 물어보는 것도 타이밍 아닙니까?
뭐 어떻게 그러면 알았어. 그거라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중요하죠. 예. 근데 그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오늘 이제 담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자의 적은 저는 걱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제가 만난 많은 뛰어난 투자자들 뭐 특히나 자본의 규모도 크고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일단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걸 명확히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저희 고객분이 주식으로 한 200억 정도 들고 있는 분의 계좌가 한 130억, 140억까지 빠졌었어요. 네. 많이 빠졌을 때 레버리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네. 시장이 워낙 거칠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평소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하다가 제가 이제 좀 자주 전화를 드려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시장 업데이트 한다고 그렇게 전화 드리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최근에 이런 시기에는 그렇게 자주 전화하기로 부담되니까 나 시장과의 거리를 좀 두고 싶으니까 굳이 연락하지 마. 그냥 내가 연락하기 전에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러고 오히려 평온 시장과 약간 거리를 두시고 저는 그분들이 단 한 번도 정말 그 자산 변동성이 몇십억, 50억, 100억 이렇게 해도 단 한 번도 저에게 최창 이거 뭐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년간 모시면서 그분들은 오히려 뭐 어느 정도 어차피 지나가는 시기니까 또 좋은 시기 있겠지 조금 기다려야 의사결정하자고 의사결정을 조금 딜레이 하시긴 하시지만 정말 거친 환경이 왔을 때 그렇게 많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차트에 그려놓은 것처럼 실제 주시장의 내용 변화는 펀더멘탈 변동성처럼 업앤다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실제 시장이 완전히 붕괴된 건 물론 유동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심리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로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때 그 클라이막스는 패닉셀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변동성, 유동성 변동성이 더해지긴 하지만 그 클라이막스는 결국은 패닉셀이 나오면서 시장의 정점, 뭐 고점에서는 패닉 바잉이 나올 거고 네네. 저점에서 패닉 셀이 나오는데 그 신비의 변동성이 더 큰데 예. 멘탈이 흔들리는데 제가 만났던 현명한 투자자들은 심리 흔들리기보다는 그걸 활용한다는 겁니다. 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투자 시장에서 심리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걱정하는 투자자들은 안 좋은 시기에 최악의 의사결정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시장이 브레이크되고 망가지고 있을 때 저희 고객분 중에 경험 많은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저에게 전화 와서 고객들 중에 불안해서 그냥 투매하는 사람이나 많이 불안한 사람 많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대표님 아직까지는 손님들이 많이 버티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고객분들이 아직은 그냥 일단은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의외로 이제는 좀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고 페닉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러면 시장 조정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시장의 극단적인 하락 그 바닥에는 페닉셀이나 투자자들의 지나치게 부정적인 심리가 바닥을 오히려 확인해주는 현상이 있는데 걱정이 많은 투자자들은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안 좋은 구매에서 더 안 좋은 생각에 빠지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걱정거리가 많은 구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시장이 흔들리게 될 것 같고 악재들이 나오는 구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시장이 2008 리만이나 이런 것처럼 심각한 리세션이 올 거로 저는 생각하지 않는 투자자인데 네. 흔들리면서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닥 국면보다 너무 많이 걱정하기보다 그걸 좀 활용한 투자자들이 저희 생각에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것 같다. 예. 왜냐하면 하방을 계속 위협하면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하지만 저는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생각하는 위대한 투자자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앤서니 볼턴이라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한 분이 유럽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문장을 보면 주식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시점을 선택하는 사람은 시장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제가 느끼기에는 다수가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불안해할 때 오히려 기회를 보는 거고 저도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투자자들 오늘 뭐 독일의 투자자, 영국의 투자자는 그런 많은 유럽의 사람들과 오늘 그 컨퍼런스를 들었을 때 많은 표현들이 태풍 앞에 있다, 어스퀘이커가 몰려오고 있다. 네.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시기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좀 리스키한 환경이 되면 좋은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온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는 하락이 과도하게 나와서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많이 노출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예,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만약에 그 심리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지금 과거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
우리가 다들 패닉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이 있고 네. 또 패닉셀인데 그 다음이 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어느 정도 심리가 흔들리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하면 그 다음에의 나의 어떤 기준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전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알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시장이 만약에 좀 깨지고 나면 이 그 밑에 내가 심리를 어디까지 내가 조금 내가 좀 생각하고 가야 될까 어디까지 내가 좀 봐야 될까라는 것 자체의 기준점이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멘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가 정말 좀 궁금한데. 네. 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쇼크란 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언제나 시장은 사실 쇼크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문장이 나의 포지션이 프레질한가 아니면 안티프레질한가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질하다는 건 그런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나의 계좌나 자산이 박살나는 구조면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 이런 경우에는 쇼크가 한번 오면 쇼크가 오고 탄력적으로 회복하더라도 나의 계좌는 이미 제로화되어 있겠죠. 그리고 레버리지가 높은 구조는 안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쇼크가 왔을 때 정말 많이 시장에 빠졌는데 내가 그걸 살 여력이 없을 때 여유 현금이 없을 때 그러면 쇼크에 오히려 불리해지는 거고 그 반대의 개념 안티프레질하다는 건 그런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내 계좌는 더 살쪄가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거고 또 계좌에 여유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보수적인 환경에서만 투자 의사 결정한다고 하면 내가 보수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은 시장이 많이 빠져줘야 살 수 있다는 의미니까 많이 빠져준 게로 땡큐겠죠. 그러면 제가 권하는 건 지금 투자자들은 과거의 투자자들은 유동성 파티였기 때문에 프레질한 구조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크게 쇼크가 오기보다는 계속 랠리가 나왔으니까. 근데 시장이 계속 하단을 위협받는 구조에서는 프레질한 구조에서 안티프레질한 구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안티프레질을 하던 건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현금 좀 가지고 있고 레버리지 가능하면 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시장이 쇼크가 와도 지나가고 나면 내 계좌는 더 레벨업 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투자자의 걱정이라는 건 사실 제가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라서 그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별로 네. 정말 워낙 다 다르니까. 네, 내가 기질적으로 걱정이 정말 많다고 하면 예. 그분들에게 저는 사실 투자 시장에서 변동성이 너무 큰 영역에서 좀 피하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투자 규모를 줄여야겠죠. 그 기지인 것 같아요. 예.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네네.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 가면 아까 전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 결정에서 정확함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함을 포기해야 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저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이 2200이야. 2200이라고 하는데 2200이라고 내가 예상하면 그 바운더리는 대략 한 2100에서 한 2300 언저리면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2200을 포커싱 했는데 2200 올 때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니면 정확히 2200에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한다고 하면 어떤 변동성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생각에 저점이 2000포인트라고 생각하면 한 2000에서 2400 어쨌든 내 저점 언저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00포인트 정도라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 범위에서 대응하고 활용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가 20 거든요. 다른 마진과 워렌 버핏의 안전 마진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 단어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저는 잘 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식 표현으로는 이 안전 마진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어떤 다리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의 최대 하중이 한 5,000톤 정도의 트럭이 지나가야 된다. 뭐 100톤짜리 트럭 한 50대가 지나가야 되는 환경에 노출된다고 하면 공학적으로는 이 다리 설계할 때 맥시멈이 5,000톤이니까 한 6,000톤, 7,000톤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5,000톤이 맥시멈이면 한 15,000톤 정도로 여유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000톤이라고 추정했는데 그 계산에 틀릴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여유 있게 잡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이 어느 정도 좀 틀려도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실제로 대응할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죠.
저는 사실 코스피 시장이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을 때 2150을 깨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주관적으로. 하지만 제가 2150 갔을 때 현금을 100% 소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000 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쓸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150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지만 2150 가도 현금을 20%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런 게 바로 정확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상한 딱 저점에 100% 다시 팽하는 건 내가 정확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기대를 버려야지 대응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네, 이게 경험해본 분들에게는 와닿으실 거고 경험하지 않은 분들께는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왜요? 네, 아니요. 네, 경험이 아니, 떠오르나요? 아니 찰리 먼 거 얘기하는데 먼 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네, 저도 먼 게 참 좋아합니다. 네. 참, 네,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문장으로 조금 이제 풀어서 정리한 걸 보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 의사 결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꾸 정답 맞추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저점은 뭐 얼마다, 이번 저점 얼마다, 저점 맞춰서 뭐 100만 원 샀다, 나 이번에 맞췄어, 이런 의사 결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물론 뭐 재미의 의미, 뭐 유효 의미의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투자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투자의 과정은 어떤 정교한 계산보다는 시나리오 점검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일 때 그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워드 막스 역시도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미래의 경향을 보는 거라고 하는데 이 경향은 기울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지 부정적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지 지금이 싼 영역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는지 비싼 영역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예. 저희 생각에는 코스피 기준 PBR 0.8배 언저리면 싼 영역에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는 관점인 거고 내년도로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이 맞냐 불안한 면이 맞냐고 하면 저는 부정적인 면이 많겠지만 그것들 어느 정도 시장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미 가격에 프라이싱 되어 있다면 우리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호재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갈상하게 될 만한 촉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보면 부정적인데 가격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싸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고 예. 내년으로 보면 기대요인이 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기대요인이 나왔을 때는 시장 예상 밖의 사건이니까 네. 긍정적 영향이 분명히 클 것이고 그러면 시장은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향을 저울질해 보는 거죠. 그래서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그런 표현을 한 게 많이 인용됩니다. 대충 맞는 게 낫지 정확하게 하려다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투자에서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대충이라도 맞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첨언하자면 예.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 최근 한 2, 3년간의 시장이 매크로 주도의 시장이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들 이제는 매크로 지표 이해도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은 우리 투자자들이 모든 것을 알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게 너무 복합적이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투자는 원래 어려운 활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경험 많은 뭐 투자자들이나 전업 투자자들도 그걸 어느 정도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서 축약하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모든 매크로 지표를 체크하고 너무 모든 현상을 예측하려고 하면 이 투자하기의 난이도는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해야 될 함수가 투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 살려고 할 때 거기 반영해야 되는 게 예. 수천 가지일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시장이 안 좋아졌는데 내가 왜 안 좋을까를 찾아보니까 뭐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에 안 좋아졌다. 막 시장이 막 갑자기 또 꼬꾸라졌는데 왜 안 좋을까?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그렇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노이즈를 좀 만드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공부를 좀 해야 어느 정도 같이 봐야겠구나라는 좀 압박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컨트롤해야 됩니까? 매크로에 있어서 키 이슈를 보는 건 전 당연히 중요하다는 생각. 지금 예. 시장에 금리를 체크한 건 전 당연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 연준의 정책 금리 경로를 보는 건 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다만 그것은 전체 환경에 대한 그림인 거거든요. 전체 환경에 대한 그림은 이미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진짜 내가 액션을 취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그거 계속 디테일하게 이번 10년물 국채금리 고점이 4.9야, 4.9야, 5.0이야, 5.01이야, 5.1이야 이걸 맞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왔고 뭐 살짝 위로 갔다가 이제 좀 네. 쉬어갈 것 같으면 그때 이제 해야 되는 건 그거 그만 보시고 내가 어느 영역에서 투자 의사 결정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워렌 버핏 같은 인물이 얘기하는 능력범위라는 것도 내가 단단하게 아는 게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바꿔서 말하면 능력범위 내에 집중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는 조언이기도 하거든요. 매크로는 정말 그냥 환경 그 자체로만 그냥 이해하고 네. 넘어가는 게 좋다. 매크로 중요하죠. 매크로 예. 중요하고 저도 당연히 매크로를 보지만 그것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투자 의사 결정을 못 할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왜냐면 매크로만 보고 의사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매크로는 내가 투자 의사 결정할 때 날씨를 보는 거거든요. 그냥 네, 날씨가 좋은지 아닌지. 예. 네. 그리고 이어서 음. 네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저희 어드바이스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이 유리하다는 건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아니면 이번 주, 다음 주를 예측하는 굉장히 저는 어려운 의사결정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략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 매수할 때의 시선은 그래도 한 6개월이나 1년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일 것 같아 정도의 관점이 있으면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짧은 시계로 투자하는 건 저는 그렇게 권할 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조금 놀라는 건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자꾸 저에게 그런 의견들을 주는 게 시장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으면 불편하고 불리하고 불안하니까 전 더 쇼텀하게 의사결정해요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난 일주일 트레이딩, 뭐 한 달 트레이딩, 2주 트레이딩 이렇게 짧은 기간 보유하고 차익 실현하는 이유가 불안하니까 더 짧게 의사결정해요라는 피드백을 저에게 많이 해주시던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의 목적은 생각해 보면 원래 투자의 본질은 사실 내가 어떤 투자 대상에 자본을 배치하고 그 투자 대상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개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본 차익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있으면 그 변동성을 트레이딩으로 활용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거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 2, 3년간의 투자 환경이 너무 변동성 큰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내 투자의 목적이 된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사실 원래 좋은 투자라는 건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나 정말 매력적인 부동산에 투자해서 20년 후, 30년 후에 그거 가치가 상승한 걸 자본 차익으로 가져오는 게 원래는 투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트레이딩을 사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느끼기에 본질과 부가적인 게 좀 뒤바뀌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가지고 있는 그 수익이 났어요. 뭐 예를 들면 수익이 났는데 내가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좀 묻어뒀는데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도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내가 이 수익 실현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주어지니 이제는 내가 그냥 짧게 수익이 나면은 내가 빨리 수익 실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 우리가 어떤 또 멘탈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땐?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이 무조건 바이하고 홀드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가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예를 들어 지금 투자 대상의 매수 의사 결정이 됐던 매도 의사 결정이 됐던 그 의사 결정의 근간에 저희 생각에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돼, 한 달 후에 어떻게 돼 보다는 이게 대략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시기의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3개월 후나 6개월 후. 그러면 네. 그 6개월 후에 비해서 지금이 어떠한가를 보는 게 의사결정하기엔 조금 더 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적 관점을 굳이 제가 뭐 10년, 20년 가져가라 이 관점보다는 투자 의사결정하고 매수하든 매도하든 판단할 때 그래도 한 6개월 후나 1년 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의사결정할 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유리한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물론 저 역시도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서 한 20%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자마자 20% 올라서 그럼 저도 팝니다. 왜냐하면 6개월 후에 20% 오를 거라고 봤는데 사고 다음 주 20% 올랐으면 팔아야죠. 네네. 네. 근데 꼭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보다는 처음 의사결정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먼 시점 한 6개월 후 1년 후를 봐놓은 게 저는 매수 매도 버튼을 넣을 때 조금 더 판단하기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네. 답이 됐습니까? 예, 뭐 충분하죠. 예. 장기적 관점으로 보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네 번째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맞습니다. 다음. 네, 네. 이어서 마지막 문장 갈게요. 네.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한 3개 정도 준비해 오는데 오늘 5개라 제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늘어지면 루즈하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난 몇 년간의 시장이 제가 봐도 변동성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컸었고 특히나 맞아요. 상승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다 보니까 유동성을 내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놀라운 자산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네. 뭐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왔던 변동성도 그렇고 또 특정 뭐 미국 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랠리도 그렇고 국내 시장 역시 특정 섹터들이 기대값이 모였을 때 상당한 수익률이 높았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롱텀하게 평가해 보면 우리가 보통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하면 워렌 버핏이나 핀터리치를 말하는데 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장기 투자 수익률이 사실 연 한 20% 정도 되거든요. 물론 저걸 이제 60년 동안 한 게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 거고 네. 연간 한 20% 정도가 워렌 버핏의 장기 수익률이고 피터 린치가 사실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레전드가 됐는데 저 기간 보여줬던 수익률이 연 한 29% 정도 야. 되거든요. 저거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기대 수익률 값이 투자를 요즘 어떤 식으로 요즘이라기보다 최근 어떤 800%. 식으로 보냐면 기대값이 얼마라고 하면 한 8배. 2, 3억 가지고 와서 전 2, 3억 가지고 빨리 한 50억. 50억 만들어 파이어 할 거예요. 뭐 아니면 저요. 전 2억이 없는데. 뭐 한 2억 저는, 가지고 빨리 10억 만들고 싶어 1000만 이런 원으로 의사결정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투자 환경은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수익을 내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거다. 물론 그런 자산들이 일부 있겠지만 예전보다 이제 범위가 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전엔 뭐 한 2,000개 종목 중에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이 뭐 한 100개 됐다고 하면 예. 이제는 한 그 정도의 성과는 예전에 100개였으면 이제 한 20개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맞추기가 더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권한 건 그 굉장히 좁아진 범위 내에 타겟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넓은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대수를 가지고 수익률을 누적해 가는 게 저는 더 권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연간 12%, 15%가 봉리로 보면 자료 한번 보시면 예. 롱텀하게 투자하면 그렇게 약한 수익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의 롱텀 투자자라고 하면 연 12%가 한 10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1억 투자해서 10억 되는 거죠. 그리고 연간 15% 낼 수 있으면 1억 투자해서 한 16억 되는 거니까 네. 10% 초반 정도의 기대값을 가지고 가다가 물론 매력적인 자산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해 기대 수익률 이건 정말 높아. 이건 한 10배 갈 것 같아라고 하면 내가 기존에 벌어놨던 것 중에서 일부를 자본 배분을 하는 거죠. 거기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기존에 벌어놓은 거 예를 들어 뭐 한 4억 벌어놨으면 예. 그 4억 중에 한 1억 혹은 한 5천만 원을 정말 매력적인 자산에 자본 배분 일부 하는 거죠.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 워렌 버핏 선생님하고 피터 린치 선생님이 몬스터 비버리지를 놓쳤네. 몬스터 비버리지가 30년 동안 20만 프로지. 20만 그러니까. 프로. 네. 지난 몇 년간은 사실 너무 폭발적인 수익을 내준 자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 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앞으로의 환경은 그런 환경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럼 지금 과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앞으로 환경이 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최파고님은 개인적으로 물론 뭐 이제 어마어마한 또 투자자분들 계시겠지만은 연평균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본인은 좀 보고 가십니까? 제가 기대하는 수익률도 연간 10% 초중반이면 저는 만족한다고 봅니다. 연간 10% 초중반. 네. 저 역시도 타겟으로 하는 수익률은 사실 12에서 15% 사이를 타겟으로 이게 하는 거죠. 최파고님이 네. 10몇 프로인데 제가 800%를 지금 노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투자자가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다가 예. 어떠한 순간에는 야 이건 정말 내가 생각에 정말 매력적인 투자 기회인 것 같아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권하는 건 그게 정말 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바꿔주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회를 보였을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함의 의미는 내가 한 5억 정도 운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5억 다 이렇게 사거나 레버리지 이렇게 10억 이렇게 사지 마시고 네. 한 5억 있으면 그중에 한 1, 2억 정도 사놓고 지켜보시라는 거죠. 내용 예. 업데이트하고. 어. 그래도 그게 정말 좋은 자산이라면 충분히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줄 거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들도 여러 개를 찾아서 여러 개 분산하셔야 될 겁니다. 네. 예. 앞으로의 시장은.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의 미국 시장 쌉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판단해 사실 저는 좀 어려운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 시장은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냐 아닌 거냐로 이제 갈 텐데 문제는 인공지능에 관련 밸류에이션이 시장에 이미 프라이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하이프된 상태로 펌핑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산업이 세상을 바꿀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만 우리가 올해 만들어졌던 그 밸류에이션은 저는 과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하나의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 때 인공지능만으로 평가된 기업들은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인공지능만으로. 하지만 다른 사업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할 때 여기 소프트웨어 밸류에이션이 있고 클라우드 산업 밸류에이션이 있고 다른 기타 하드웨어 밸류에이션이 있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는 거면 네. 인공지능 밸류에이션의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 가치 전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인공지능만으로 평가받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 되면 10배인데 안 됐을 때 힘들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아주 싸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시장에 크러쉬가 왔을 때는 네. 우리가 예상보다 큰 그것부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깨질 수 같다. 있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진짜 거기서 패닉 세일이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나의 포트폴리오에 넣는 건 100% 찬성. 하지만 거기에 내가 올인한다고 하면 저는 100%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은 해야 되는데 잘 활용해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드리는 답변을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주시죠? 네. 저 책 읽- 무문이었는데 현답이 싹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요. 네. 책파고님이. 예, 네. 오늘도 책 읽고 왔어요 지금. 책 파고죠. 네, 오늘도 지금 거의 한 팀장님은 책을 많이 읽습니까? 저는 책은 안 읽고 그 책 읽은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빨리 정리를 최고죠.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 예. 박 팀장이 사실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을 저는 솔직하게 저 의견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돈 벌 자신이 저는 있거든요. 돈 벌 자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려하는 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기회들이 많이 노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자산도 싸게 거래된 공매에 나오게 될 것 같고 그걸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건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그걸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확신 이런 거 위험하겠지만 신중함을 유지하되 잘 활용해야 된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심리로 위축되면 앞으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극복하시길 저는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기대의 값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만약에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과도한 기대를 안 가지고 있어야지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시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90%의 구간에서 그냥 평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이하다가 절호의 기회 예를 들면 시장에 아주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의 오해로 과도한 급등이 나오면 그건 아주 짧은 급락, 아주 짧은 급등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의사결정을 잘하는 투자를 힘들 것 같은데 저 3번 문장은 사실 2019년 이전의 시장은 언제나 저런 구간이었어요. 평범한 국면들이 대부분이고 가끔 핫한 구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2, 3년간은 1년 내내 빠지거나 1년 내내 오르거나 이렇기 때문에 예외적이었고 평소에 원래 박스권이 있다가 드라마틱하게 급락 구간 짧게 나오고 드라마틱한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된 걸 짧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그 구간이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구간에 의사결정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준비해둬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지금 너무 공감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행입니다. 진짜 맞아요.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나오실 때 이거 저희 자료도 있고 뭐 물론 지금 화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런 거를 공짜로 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자신하는 부분은 제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30분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브리핑을 위해서 매번 제가 자료를 매번 만들어 오거든요. 사실 그러한 형태의 브리핑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꽤나 밸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10번, 20번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에 지금 시점에 필요한 건 뭐다라고 생각을 제가 직접 만들어 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 작업을 제가 올해 1년 동안 어쨌든 거의 20몇 번에 걸쳐서 매번 그 세션을 준비해 온 거니까 오늘 이 30분에서 저는 사실 생각을 많이 해서 온 주제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신다고 지금 나오고 이런 있으십니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들어야 될 거. G마스터님께서 공감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귀한 공부거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을 저희는 또 2주 후에 뵐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안 가십니다. 자, 최포고님과 함께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